이야기는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됩니다. 중요한 역사적 순간의 국가 기록물부터 사회의 진화를 이끈 서적까지 살뜰히 모아둔 프랑스 국립고문서박물관. 마치 전설의 보물섬 지도라도 찾게 될 것 같은 이곳에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책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년도 훨씬 전인 1797년, 유럽 대륙을 깜짝 놀라게 했던 책. 라페루즈의 세계 탐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 프랑스 국왕이었던 루이 16세의 전폭적 후원을 받아 최신 장비를 싣고 탐험에 나섰던 라페루즈 함대. 약 3년 동안 남아메리카와 알래스카 그리고 아시아 등 그때까지 서양인들은 잘 몰랐던 곳들을 탐사하며 수많은 업적을 남겼는데요. 그중 하나가 다름 아닌 울릉도의 발견이었습니다. 울릉도를 가장 먼저 발견한 수학자 르포트 다줄레의 이름을 붙여서 다줄레 섬이라고 한 다음에 그 울릉도를 일주를 하면서 측량을 하고 지도를 그립니다. 그리고 정확한 그 울릉도의 좌표, 그러니까 위도와 경도를 측정합니다. 서양 지도상에 처음으로 정확한 좌표의 울릉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당시 어느 서양 지도에서도 본 적 없던 섬. 울릉도를 발견한 라페루즈 탐험대는 섬의 모습을 항해일지에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지구 반대편까지 와서 난생 처음으로 울릉도를 마주한 서양인들. 그들의 눈에 담긴 섬의 첫인상은 대단한 아름다움과 장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죠. 깎아지른 듯한 절벽은 중세의 성벽을 연상케 하고 바닷가에서 섬의 정상까지 뒤덮은 울창한 숲들은 척박한 바위에 마법을 부린 듯 아름답습니다. 보면 누구나 반하게 되는 섬. 두세기 전 라페루즈 탐험대를 놀라게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세계를 향해 울릉도의 진면목을 보여주려 합니다. 바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반열에 울릉도의 이름을 올리는 건데요. 그렇다면 울릉도가 도전하려는 세계자연유산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유산이라 그러면은 충분히 다음 세대에 물려줄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때 세계자가 붙여야 되니까 전 세계인이 인정하는 가치를 지어야 되는 거고, 세계 최고 중에 최고라는 걸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역이구나 하는 그러한 어떤 자긍심, 그런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의미고. 완전한 최상의 자연임을 인정받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그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려면 세계의 기준에 맞춰 울릉도의 가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자, 그러려면 우선 대자연 울릉도를 깊숙이 들여다봐야겠죠? 망망대해 한복판에 우뚝 솟아있는 울릉도는 광활한 사막의 오아시스만큼 신비롭습니다. 섬 곳곳을 장식하는 기암 괴석들은
아름다운 울릉도의 풍광에 멋을 더합니다. 옆으로 긴 수직절벽의 무수한 주상 전리들이 꼭 국숫발처럼 보이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 바위 이름은 국수바위고요. 원래는 울릉도 본섬과 연결돼 있었지만 파도와 바람이 바위를 깎고 깎아 만든 코끼리 바위. 수평에 가까운 주상 전리들이 자글자글한 주름을 닮은 노인봉과 그 옆에 날카롭게 솟은 칼바위. 세 명의 선녀들이 울릉도 비경에 반해 하늘로 돌아갈 시간을 놓치고 바위가 됐다는 삼선암. 그리고 끈적끈적한 마그마가 지표로 나온 뒤 돔 형태로 굳어진 송곳봉까지. 장구한 세월, 강한 햇볕과 바람과 파도가 조각한 바위들 안에는 울릉도의 출생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시뻘겋게 끓던 용암의 기억이죠. 적어도 뭐 400만 년, 뭐 500만 년, 아마 독도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화산 활동이 시작이 되어서 수백만 년에 걸쳐서 이제 그 바닷속에서 화산이 성장을 하다가 독도는 한 뭐 200여만 년 전에 이제 화산 활동이 이제 멈췄지만 울릉도의 경우는 뭐 그 수천 년 전까지도 이제 그 아주 왕성한 화산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상당히 뭐 주목할 만한 그런 화산이라고 봅니다. 약 4,500만 년 전 수심 2,000m의 해저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물속에서 분출한 용암은 차가운 바닷물에 닿자마자 순식간에 식어 암석이 되었는데요. 수백만 년에 걸쳐 반복된 용암 분출은 밑바닥 지름이 30km나 되는 화산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즉, 울릉도는 화산재와 용암이 쌓이고 굳어서 된 육중한 화산인 거죠. 제주도는 뭐 이렇게 화산 뭐 용암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펑퍼짐하게 흘러가지고 뭐 얇은 그 뭐 쟁반 같이 화산이 돼 있어요. 그냥 반면에 뭐 그 울릉도, 백두산 뭐 이런 것들은 뭐 높이가 3,000m 이상 되고 상당히 뭐 가파르게 이런 산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주도보다는 아마 울릉도가 더 큰 화산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화산체의 높이가 3,000m에 육박하는 울릉도는 백두산과 체구가 비슷한 거대 화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그저 수면 위로 드러난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이는 곳보다 보이지 않은 곳에 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울릉도. 단 한 번도 육지와 연결된 적 없다는 희귀한 이력도 그중 하나입니다. 약 15,000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날 때까지 해수면은 지금보다 100m 이상 낮았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와 한반도의 거의 모든 섬들은 육지와 이어져 있었는데요. 평균 수심이 1,500m가 넘는 동해의 울릉도는 언제나 섬으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15,000년 전에는 제주도가 육지였었어요. 그래서 그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 꼭대기에 있는 고유종들은 종의 나이가 15,000년밖에 안 돼요. 근데 울릉도는 이미 육지와 연결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래서 진화가 일어난 연도가 수백만 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보다는 식생학적으로 엄청 가치가 큰 곳이 울릉도입니다. 바람을 타고 온 씨앗이 울창한 숲을 이루는 동안 섬은 육지의 개입을 차단한 채 울릉도의 독특한 환경에 식물들을 적응시켜 왔습니다.
그렇기에 진화의 천연 실험실로 불리는 울릉도는 식물학자들에겐 아주 매력적인 식물 탐사의 장소이죠. 수수께끼죠. 여기는 보물섬 너무 흔한 얘기 같고, 여기는 불가사의한 섬이라서 아직 식물학적으로도 모르는 다른 어떤 숨겨진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찾으려고 지금 많은 식물학 하시는 분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고요. 이제 막 풀기 시작한 수수께끼 같은 섬. 울릉도는 울창한 구릉이란 뜻의 이름처럼 싱그러운 원시림의 풍경을 그려냅니다. 여기서 더욱 주목할 점은 지구에서 오직 울릉도에만 존재하는 특산 식물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건데요. 울릉도 자생식물 500여 종 가운데 무려 40여 종이 특산 식물에 속합니다. 그럼 이런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정말로 어메이징하게 500종의 네이티브 종들이 있고요. 그 중에 한 8%가 고유종이라고 하는 거는 그다음에 또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거를 고려했었을 때 고유종은 사실 이제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른 섬하고 이제 좀 컨트라스트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아마 하이라이트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산식물의 가치는 일단 요즘 전 세계적으로 자원이 경쟁 시대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프로토콜 같은 협정 같은 거에 의해서 이제 자원의 이용과 그런 부분에 제한을 받는데, 그 다음에 유출, 자원의 유출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특산식물은 우리나라에서 최우선적으로 보존해야 될 이제 1순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울릉도의 가치를 빛낼 특산 식물 안에는 아주 독특한 생존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울릉도라는 고립된 환경에 살면서 육지의 식물들과는 전혀 다른 진화의 길을 걸어온 건데요. 그 오랜 진화의 결과 어떤 특징들이 생겼는지 대표 특산 식물 섬나무 딸기를 통해 살펴봐야겠습니다. 산딸기가 와서 보니까 자기들을 먹고 생활하는 토끼나 노루나 초식동물이 없는 거예요. 초식동물이 없으니까 식물이 야 이거 내가 가시를 안 만들어도 되겠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토탈 에너지를 이제 가시 만드는 데 투자하지 않고 어디 투자하느냐 하면 잎이나 그다음에 꽃이나 열매에 투자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적으로 섬에 들어온 식물들은 대형화의 현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뾰족한 가시로 자신을 보호하는 육지 산딸기와 달리 울릉도의 섬나무 딸기는 줄기에 가시가 없어서 매끈하고 잎도 산딸기보다 훨씬 큽니다. 이는 천적이 없는 울릉도 환경에 적응하면서 가시는 퇴화하고 잎과 열매는 큰 형태로 진화해 섬나무 딸기라는 새로운 종이 된 거죠. 섬나무 딸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그 섬이 형성이 된 이후에 굉장히 바로 아마 그 조상종이 산딸기가 이제 울릉도 섬에 도착을 한 이후에 서서히 이제 진화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 많은 유전적 다양성을 축적을 하고요. 형태적으로도 대륙에 있는 산딸기하고 이제 구분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신종으로 기재가 되고 이제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울릉도의 보물이라고 내세우기엔 얼핏 평범하고 흔해 보이는 식물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계 다른 섬의 식물들과 확연히 다른 진화의 시간이 축적돼 있는데요. 식물학자들이 울릉도에 반하는 이유도 바로 울릉도만의 독특한 진화 방식 때문입니다. A라는 섬에 위치하면 또 분도니까 B, C, D 섬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식물들이 여기로 이동을 하겠죠. 이동을 하면서 요 독특한 환경이 또 있을 겁니다. 요 환경에 적응해서 본래 대륙 성구종하고
조금 다르게 진화를 하는 거예요. 분지니까 가지가 갈라진다 이 뜻입니다. 반면에 울릉도는 하나의 단일 종상 화산 하나밖에 없습니다. 분지, 다른 종으로 이렇게 나누어 두 개의 종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종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고 향상진화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분지 진화는 대양섬에서 보이는 일반적 진화인데요. A라는 식물이 군도가 많은 섬에 들어와 본섬과 군도를 이동하며 각각의 환경에 맞춰서 다르게 진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진화 초기의 특성을 알기는 어렵죠. 이에 반해 울릉도는 섬이 좁고 군도가 없기 때문에 대륙에서 온 A라는 식물은 어떤 이동 없이 조금씩만 변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향상 진화라고 합니다. 세계의 다른 화산섬들과 비교해서 울릉도는 이 향상 진화의 비율이 가히 압도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전종 다양성도 사실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대륙에 있는 조상종보다 다양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특징적인 그 아나제네시스의 어떤 그런 기대되는 어떤 특징들이 여러 이제 식물 분류군들에서 이제 잘 보여지고 있거든요. 밝혀진 것보다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더 많은 울릉도 식물들. 그렇기에 산과 들에 아무렇게 핀 식물에서도 식물학자들은 특별함을 찾아내는데요. 최혁재 교수를 이 먼 섬까지 불러들인 주인공도 이곳 사람들의 밥상엔 흔하게 오르는 산나물, 울릉산 마늘과 두메부추입니다. 울릉산 마늘과 함께 최근 새롭게 식물학계의 주목을 받는 식물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식용과 약용으로 울릉도에서 널리 사용됐던 두메부추인데요. 동아시아에 분포하는 두메부추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울릉도 두메부추만의 특징이 밝혀지면서 울릉도의 새로운 특산 식물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인근 지역 극동 러시아 샘플, 중국 샘플, 그 다음에 저기 그 몽골 샘플 그렇게 저희가 비교 연구를 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외부 형태에서도 인근 지역에 나는 종들과 차이가 나게 이제 유지가 됐고요. 그다음 DNA 바코딩 상에서도 의미 있는 어떤 값을 가지고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어떤 분류학적인 종이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울릉도 식물의 DNA 속에 차곡차곡 쌓인 진화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 그 기원과 진화의 방향을 찾아가는 식물학자들. 울릉도 구석구석을 누비며 채집한 울릉산 마늘과 두메부추 샘플로 과연 어떤 연구를 하는 걸까요? 울릉도에서 만난 최혁재 교수를 따라 그의 연구실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과 함께 최혁재 교수팀은 울릉산 마늘과 두메부추의 유전자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전 세계에서 오직 울릉도에만 있는 종이란 걸 밝혀내 국제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울릉산 마늘이 왜 특별한 걸까요? 쉽게 설명드리면 울릉도에는 지금 내륙에는 멸종해 있는 공룡이 살아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울릉도의 환경은 아주 옛날 환경 그대로 공룡이 살아있을 수 있을 만큼의 환경을 그대로 유지해왔고, 반면에 내륙은 예전에 250만 년 전 이후로 아주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울릉도라는 섬의 가치를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굉장히 높게 또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식물학적 상식으로 보자면 내륙의 산마늘은 울릉산 마늘보다 더 오래전부터 지구에 존재했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울릉산 마늘은
어느 산마늘보다도 먼저 태어났습니다. 즉, 울릉산 마늘은 250만 년 전 울릉도로 들어와 태고의 환경을 가진 이곳에서 독자적인 진화의 길을 걸어온 거죠. 근데 아직까지 울릉산 마늘의 경우 조상종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상종이라고 추정되거나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내륙의 산마늘 또는 극동 산마늘들이 현재까지 결과로 보면 울릉산 마늘보다 후에 분화된 종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울릉도 고유종인 울릉산 마늘의 조상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양한 실험 방법을 통해서 추적해내는 게 앞으로의 제가 할 일입니다. 울릉산 마늘 연구를 시작한 지 올해로 20년째를 맞았다는 최혁재 교수. 하지만 아직도 밝혀내야 할 것들이 무수히 남아있는 울릉도는 무거운 숙제의 섬이자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의 섬입니다.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울릉도라는 섬의 생태학적 기능들을 다양하게 밝혀내는 거죠. 그래서 울릉도라는 섬이 생태학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이러이러한 기능들을 내륙에 있는 어떤 생육지 또는 서식지, 동물의 서식지에서도 하지 않은 기능들을 해왔음을 증명하는 일이 우리가 그것들을 어떤 유네스코 자연유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정할 때 굉장히 큰 학술적 뒷받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순간도 진화를 멈추지 않는 섬. 울릉도가 인류의 보물섬으로 거듭나야 할 이유를 식물들은 그 속에 이미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 보물을 숨기고 있는 것은 울릉도의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도와 함께 동해의 유일한 섬인 울릉도는 해양 생물들에게 훌륭한 휴식처가 돼주는데요.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울릉도 바다는 예나 지금이나 황금어장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울릉도 해양 생태계의 진가는 혹한의 환경이 만들어냅니다. 동해가 특히 겨울을 중심으로 이 극한의 파고가 발생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특히 작년에 우리가 19.5m라는 엄청난 파도를 겪었는데 우리 해양 생물 입장에도 굉장히 극한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 환경에 기대어 울릉도 독도의 어떤 그 자연 생태계에 맞는 그러한 원시성 그리고 어떤 고유성 그리고 극한의 환경에서 적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마 울릉도 독도만의 가치가 아니겠는가. 해양학자들에게 울릉도는 독특한 해양 생태계를 가진 호기심 천국 같은 곳인데요. 작년엔 엄청난 발견으로 해양학자들을 더욱 설레게 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울릉도 바다에서 해마의 서식이 확인된 것.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주변 환경에 맞춰 색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해마는 바다의 카멜레온으로 통하는데요. 해양 보호 생물로 지정된 귀하신 몸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 생태계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체수가 굉장히 희귀한 종, 국제적으로 보호 가치가 있는 종, 그리고 학술적 경제가 높은 종을 대상으로 해양 보호 생물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는 기본적으로 이 해조숲, 특히 잘피라고 하는 해초류에서 많이 서식을 하고 있는데 울릉도나 독도 해역에 이러한 해마가 발견된다는 것은 울릉도 독도 해역이 다른 해역에 비해서 굉장히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신호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울릉도에는 해마 외에도 다양한 해양 보호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가진 울릉도는 동해안 최초의 해양 보호 구역이기도 한데요.
해양보호구역이란 해양 생태계와 생물의 보호를 위해 지정한 특정 구역입니다. 즉, 울릉도 바다를 보호하고 지킬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뜻이겠죠. 세계 자연유산으로 보존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어떤 자연의 어떤 고유성이, 원시성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도 그렇지만은 우리 바다도 또한 그런 원시성, 고유성들이 잘 유지가 되는 게 무엇보다 더 중요하고, 이러한 그 해마를 비롯해서 해양 보호 생물들의 서식처가 보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래서 또 그런 해마 같은 해양 보호 생물들을 잘 모니터링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노력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중에도 육상에도 빛나는 자연의 생명들이 넘실거리는 울릉도. 하지만 최고 중에 최고를 가리는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도전하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막 도전을 시작한 우리의 울릉도에겐 과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그 해답을 귀뜸해 줄 곳이 있습니다. 지난 7월 온라인으로 개최됐던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새로운 세계 자연유산이 탄생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한국의 갯벌. 오랜 노력 끝에 마침내 세계 자연유산의 영광을 얻어냈습니다. 충남과 전남, 전북 5곳의 갯벌을 하나의 생태벨트로 묶는 전략을 썼다고 하는데요. 실제 유네스코가 한국의 갯벌에 매료된 결정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 지구적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서식처라고 하는 생물 다양성의 중요한 서식처라는 개념과 특히 멸종위기 철새들의 주요한 중간 기착지로서 어떤 국제적 중요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탁월한 보편적 가치로 인정받았습니다. 유네스코도 그 가치를 인정한 한국의 갯벌. 하지만 세계 자연유산까지 가는 길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를 2달 앞두고 갑자기 빨간불이 켜진 건데요.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자연보존연맹이 한국의 갯벌에 대해 등재 반려 권고 의견을 제시했던 겁니다. 그 이유는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 이런 급제동에도 한국의 갯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우리나라의 사례에 있어서 단 한 번도 반려가 됐었을 때 추진을 해본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가능했던 것은 현재 갖고 있는 유산의 지역과 그리고 우리가 제시했던 잠재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충분하게 과학적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등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었었고, 또 국제사회로부터의 어떤 그러한 다양한 의견들을 저희가 접수함으로써 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갯벌이 가진 탁월한 가치에 대한 확신, 거기에 국제적 지지를 얻어내려는 노력과 2단계 유산지역 확대 계획까지 더해지면서 한국의 갯벌은 등재 반려 권고를 딛고 세계 자연유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좁디 좁은 세계 자연유산의 관문을 통과한 한국의 갯벌. 거의 20년 동안 세계 자연유산이라는 목표만을 향해 달려왔다고 하는데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었던 필승의 전략 중에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도 있었습니다.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먼저 등재를 추진을 하고 지정을 추진을 하고 그 이후에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뭐냐면 생물권 보전지역의 등재를 통해서
관련된 학술 정보에 대한 연구를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도 있고, 또 이러한 점들을 통해서 탁월한 보표적 가치의 잠재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데이터 축적 차원에 있어서 생물권 보전 지역의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좀 현명한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등재의 기회는 오직 한 번뿐입니다. 그렇기에 10년 이상의 긴 안목과 호흡으로 전방위적인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데요.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먼저 등재하는 것은 유네스코의 깐깐한 심사를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생물권 보전 지역이란 뭘까요? 영어로는 Man and Biosphere, 우리말로는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인데요. MAB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지 50년이 됐어요. 근데 50년 전에는 그럼 자연 보전을 어떻게 하는가? 대부분 다 철조망을 치고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하면 자연 보전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유네스코에서는 사람이라는 요소를 무시하면 결코 보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보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생물권 보전 지역에는 사람도 포함이 되어야 되고, 또 사람이 자연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목적이 보존도 있고 발전 기능도 있고. 유네스코가 선정하는 3대 보호지역에 속하는 생물권 보전지역. 우리나라는 1982년 설악산이 최초의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된 후 현재까지 8곳이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됐는데요. 생물권 보전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생물권 보전 지역은 유네스코 맵 프로그램의 수단인데, 그러면 어떤 좀 중요한 특징이 있어야 지정이 될 건데, 생물권 보전 지역의 중요성은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많은 생태계들이 있는데 각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하면서 생물 다양성이 뛰어나고 생물 다양성 보전 가치가 크고, 또한 지역 주민에게 이러한 자연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생물권 보전 지역이 되려면 지역적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보전의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유네스코는 생물권 보전 지역을 3개의 구역으로 설정해뒀습니다. 자연을 엄격히 보호하는 핵심 구역, 환경교육과 생태관광 등이 이루어지는 완충구역, 마지막으로 농지나 주거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협력구역입니다. 생물권 보전지역이라고 하는 하나의 장소에서 보전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동시에 달성을 하려면 뭔가 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겠다.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뭐냐면 한 지역을 3가지 이용도를 달리하는 구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의 장소에서 이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충돌 없이 다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물권 보전 지역에서는 3가지 구역으로 나누어서 각 구역에서는 주된 기능이 다릅니다. 자연의 보전과 이용이 공존하는 생물권 보전 지역. 그럼 실제로 그 지역 주민들의 삶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2013년 전국 최초로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고창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지켜나가고 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고민하다 보면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을 개설하게 되고, 우리가 왜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되죠. 우리 고장 전체가 생물권 보전 지역이라는 자부심 그 자체가 환경운동의 첫걸음이라 말하는 고창의 주민들.
그래서 생태 교육은 어릴 때부터 시작되는데요. 곤충을 간식으로 즐기고 스스럼 없이 장수풍뎅이의 유충을 만지는 아이들. 자연과 친해지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사물을 보거나 사람을 볼 때도 되게 세심하게 보고 깊이 있게 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 삶의 자세들을 배울 수 있는 게 곤충 수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무심하면 알 수 없는 곤충의 신비로운 세계처럼 인간이 잊고 지내는 사이에 자연은 홀로 위대함을 꽃피우게 합니다. 살던 주민들이 모두 떠나고 30여 년이 지나서야 발견된 운곡 습지처럼 말이죠. 논습지였던 곳이 사람들의 왕래가 없어지고 방치, 누가 보기에는 방치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간섭이 사라진 거죠. 인간의 간섭이 사라진 이후에 자연이 스스로 치유했다. 저희는 그렇게 복원 과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50여 세대의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살던 곳인데요. 1980년대 공업용수를 위해 운곡 저수지가 만들어지면서 주민들은 이주했고 습지는 원시성을 되찾아 지금은 생물 다양성의 보고가 됐죠. 2011년엔 그 가치를 인정받아 람사르 습지의 타이틀까지 거머쥐었습니다. 람사르 습지로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습지를 현명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 일환으로 생태관광을 마을 주민들과 함께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곡 습지의 생태관광 반딧불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창에서 1박을 하시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체류형 관광이 고창군에서 이제 생겨나게 됐다는 거죠. 생태관광지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자원을 보호하면서도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형태로 고창의 관광 명소인 고인돌 공원. 이곳엔 토요일마다 시끌벅적한 장터가 열립니다. 인근 주민들이 직접 기르거나 만든 지역 특산물을 파는 건데요. 고창군이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농사짓기에 깨끗한 환경이라는 이미지를 얻어 농특산물의 가치도 상승한 겁니다. 그냥 검정 비닐봉투에다가 싸서 파는 게 아니라 공통 브랜드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것이 저희가 이 지역 자체가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훨씬 믿고 사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연 생태계의 보존과 현명한 활용이 조화를 이루는 생물권 보전 지역.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다가설 수 있는 첫 번째 계단이지 않을까요? 제주와 갯벌에 이어 울릉도까지 세계 자연유산이 된다면 한반도는 삼면의 바다에 세계의 보물을 갖게 되는데요. 그 꿈을 실현할 열쇠는 인간과 자연의 동행일 겁니다. 울릉도의 또 다른 이름은 겨울왕국입니다. 최고 적설량이 약 3m나 되는 전국 제1의 다설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눈과 비가 자주 내려 물 걱정 없는 울릉도. 하지만 토양이 물을 잡아두지 못하는 화산섬의 특성상 논농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울릉도는 주어진 자연 환경에 딱 맞춘 독특한 농사법을 찾아냈죠. 바로 울릉도 화산섬 밭농업 시스템. 2019년도에 울릉도 화산섬 밭농업이 국가 중요 농업유산 제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울릉도 지정 면적은 72.86제곱미터의 울릉도 전역이 되겠습니다. 산에서 자생하던 산나물이 밭으로 옮겨오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울릉도 화산섬 밭농업 시스템. 그 특징이라면 순환 농업을 들 수 있는데요. 울릉도의 산림은 겨울철 충분한 수분을 흡수했다가 농사철이 되면 물과 유기물을 경사지 밭으로 보냅니다.
산나물이 자라면 그 부산물로 가축을 키우고 가축의 분뇨로 다시 척박한 밭을 기름지게 하죠. 육지에서 뚝 떨어져 자급자족할 수밖에 없는 울릉도의 환경이 순환 농업으로 이어진 겁니다. 육지에서 어떤 사료라든가 이런 걸 운반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됩니다. 그래서 밭에 옥수수라든가 산채를 심고 가을에서는 그걸 다시 수확을 해서 섬유질 배합 사료를 만들고 또 그 배합 사료는 우리 한우에게 먹이고 이렇게 해서 순환 농법이 전래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농업 기술이 발달해도 울릉도는 순환 농업의 가치를 지켜가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울릉도 농업 문화의 또 다른 특징은 경사지 농업입니다. 전체 밭의 64% 이상이 20도 이상의 급경사지에 있는 울릉도. 사방으로 해풍이 몰아치는 경사지의 토양을 꽉 붙잡는 역할을 다름 아닌 산채작물이 하고 있습니다. 이 경사지의 토양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산채를 계단식 농법으로 그렇게 옛날부터 심으니까 뿌리가 깊게 내려가서 이게 토양 유실을 방지하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토양 침식도 방지가 되고 그렇게 해서 산채 농업이 계단식 농업이 발전된 것 같습니다. 토양 유실을 막는 또 다른 묘안으로 울릉도 사람들은 밭과 밭 사이에 띠 모양의 녹지를 두었는데요. 이 녹색 띠는 동물과 곤충의 이동 통로가 되기도 하죠. 농지와 녹지가 어우러진 울릉도 화산섬 밭농업 시스템은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산나물은 중요한 식량 자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울릉군 농산물 수입의 85%를 담당하는 최고의 소득 작물입니다. 울릉도 산나물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무분별한 채취를 막는 일도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울릉군은 자연에서 나는 산나물의 채취를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이렇게 울릉도 식물자원의 활용과 보존이 조화를 이뤄가는 거죠. 이미 울릉도에서는 생물 다양성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울릉도의 유명한 특산물들이 부직갱이 나물, 삼나물 등등 자연적으로 자라는 이런 그 식물들을 이용을 해서 경제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해산물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생물 다양성 보존 가치도 뛰어나고 활용 가치도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점에서는 가장 생물 다양성으로 지정할 수 있는 가치가 뛰어난 곳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울릉도 산나물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주민들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인데요. 최근엔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울릉도 엉겅퀴를 이용한 간편식이 상품화에 성공해 판매에 들어간 겁니다. 엉겅퀴를 채취를 해서 울릉도 안에서 지금 삶고 있습니다. 삶아서 냉동으로 저희가 보관을 하고 또 이 보관한 거를 해썹 시설로 돼 있는 전문 국 제조 업체에 저희가 위탁 생산을 해서 판로를 이제 또 상품을 이렇게 출시를 했습니다. 육지의 엉겅퀴는 가시가 있어서 주로 약재로만 사용하는데요. 가시가 자연 퇴화한 울릉도 엉겅퀴는 국이나 찌개의 재료로 오래전부터 사랑받아 왔습니다. 울릉도 물 엉겅퀴는 울릉도 분들은 잘 알아요. 육지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는데 육지에는 겨울철이라든지 1년 44철 먹는 거를
무 배추를 시래기를 만들어 가지고 겨울에 그래 해가지고 국거리를 하고 뭐 조림을 하고 이래 하고 하는데 울릉도에서는 엉겅퀴를 갖고 1년 내도록 식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울릉도 밥상을 책임졌던 엉겅퀴가 맛과 영양을 다 잡은 간편식으로 이제 육지 사람들의 입맛을 공략하려 합니다. 절해고도에 살며 기댈 곳은 자연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들은 이미 자연과 공존하는 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울릉도 주민들이 뜻과 힘을 모은다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 보면 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을 했을 때는 운영이 잘 안 됩니다. 관에서 관심이 없어지면 그냥 그 운영이 중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해당 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자연도 우리가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세계 자연유산 그 등재 추진을 위한 그 초기부터 주민들과 더불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 100% 반영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지혜를 모아갈 수 있는. 고립된 환경에서 섬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이 섬을 가꾸며 어우러져 온 공존의 시간. 이토록 아름다운 울릉도가 이제 우리의 보물섬에서 인류의 보물섬으로 도약하려 합니다. 하지만 세계 자연유산의 영광이 유일한 목표이자 가치가 돼선 안 되지 않을까요? 그 종착지로 가는 모든 과정이 그 자체로 우리의 섬 울릉도를 빛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